어머니, 또 같은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이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 수진이가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장 그래요. 통장 저는 기억하려고 애를 썼지만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두었는데 어디였을까요? 화분 속인가 옷장 뒤인가 아니면 부엌 찬장 깊숙한 곳인가? 생각이 안 나.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이러시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온 그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준호야. 준호가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잔과 함께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하겠습니다. 흰색 약봉지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꼭 드셔야 해요. 저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알약 2개가 손바닥 위에 놓였어요. 노란색과 흰색 알약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엔 이런 약을 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물과 함께 약을 삼키려는 순간 거실 한쪽에 서 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자 김미영 씨였어요. 한 달 전부터 우리 집에 오기 시작한 그녀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약을 삼킨 후 머리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방에 가서 좀 쉬세요. 방으로 가는 길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돌아가신 남편, 그리고 어린 준호의 모습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찍은 졸업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정신이 돌아오곤 했거든요. 문득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참아 곧 다 정리될 거야. 준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통장을 찾아야 하는데 자꾸 숨겨놓고 기억을 못 하시니. 괜찮아. 어차피 법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들의 대화가 점점 작아지더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특히 한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울면서 제게 무언가를 부탁했던 것 같은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미영 씨가 들어왔어요. 쟁반에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미영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미영 씨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제 질문에 미영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 뵙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수진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치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정신이 또렷한 것 같았는데 미영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출근 전인 모양이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평범한 한식 아침이었죠. 약부터 드세요, 어머니. 준호가 또 약을 내밀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노란색과 흰색 알약이었어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야, 준호야. 어머니 기억력에 좋은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기억력에 좋은 약이라 하지만 왜 이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더 흐릿해지는 것 같을까요?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고개를 돌린 사이 손수건에 약을 뱉어냈어요. 다 드셨어요. 응, 다 먹었어. 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향하는 사이 저는 손수건 속 약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수진아, 나 회사 간다. 어머니 잘 좀 봐줘.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식탁을 치우며 저를 흘끔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병원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무슨 병원인지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제 옆에 와서 겉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친딸이 어머니를 돌보듯이 세심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문득 이 길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다니는 길이니 당연한 것이겠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행복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정신과라니, 제가 왜 정신과에 다니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어요. 그가 수진이와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뱉어낸 약이 주머니 안에서 무게감을 주고 있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수진이가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의사와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어요. 용량을 좀 더 늘려야 할까요? 너무 급하게 늘리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약의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 저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는 척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시죠? 좀 그래.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는 곧바로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타러 간 것이겠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데 아니야, 준호는 내 아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미영 씨가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였어요. 향긋한 냄새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차 마시면서 좀 쉬세요. 미영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게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벽에 걸린 사진 보니까 졸업사진 같아서요. 미영 씨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녀는 정말 사진만 보고 안 것일까요? 그때 수진이가 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큰 봉투 가득 약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또 약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받아들고 입에 넣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몰래 뱉어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약을 삼킨 줄 알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이 되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안 먹으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약이 오히려 제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어요. 준호 부부의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의사가 한 달 정도면 완전히 판단력을 잃을 거라고 했어. 그때까지 통장을 못 찾으면 어떡해. 찾을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약도 그것 때문이었군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거실로 나가 부엌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통장이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두었는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머리가 맑았어요. 어제 약을 안 먹은 덕분인지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죠.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쌀통을 꺼냈습니다. 쌀통 바닥을 더듬어 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통장이었습니다. 농협 통장과 우리은행 통장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찾았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통장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미영 씨였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화장실에 갔다가. 미영 씨가 제품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드세요, 할머니. 물을 마시며 미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스름한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침 7시가 되자 준호와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준호는 또 약을 가져왔고 저는 또 먹는 척하고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은행 가야 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행은 왜?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해야 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통장을 빼앗으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죠.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이불 속까지 들춰보았어요. 하지만 통장은 제품 안에 있었죠. 이상하네, 어디 갔지?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달랬어요. 천천히 찾으면 돼. 그때 수진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 방 서랍장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다가가 보니 집 등기부등본과 각종 보험 서류들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왜 여기 넣어두셨어요? 위험해요. 수진이가 서류들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막으려고 했지만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이라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겠죠. 점심 무렵 수진이가 이상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 뭔데? 병원 서류예요. 치료 동의서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위임장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수진이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병원에서 기다려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할게. 지금 해야 해요. 수진이가 제 손에 펜을 쥐어주고 종이 위에 대고 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을 주어 저항했어요. 싫어, 나중에.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판단력이 없다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뭐였더라? 아, 맞다, 밥 먹어야지.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미영 씨, 할머니 좀 받으려요. 미영 씨가 다가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방으로 데려가면서 작게 속삭였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미영 씨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어요. 이거 제가 주워왔어요. 그것은 제가 뱉어낸 약들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그것들을 모아두었던 것이에요. 왜 이걸? 검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미영 씨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녀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날 도우려고 해요? 미영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아,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하셔서. 미영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어요. 미영 씨, 잠깐 나와 보세요. 수진이가 미영 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할머니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미영 씨는 왜 나를 돕고 있을까? 그리고 수진과 준호는 정말로 나를 해치려는 걸까?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피처럼 붉은색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또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약이 아니라 음료수였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비타민 음료예요. 노란색 음료였습니다. 레몬 향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배불러, 나중에 마실게.
지금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준호가 제 손에 컵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입술에 대기만 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고개를 돌린 사이 화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흐릿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 여학생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때 만난 아이였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하던 아이, 제가 몰래 학비를 대주었던 그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김미영.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미영, 지금 우리 집 요양보호사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40년 전 그 아이와 지금의 요양보호사가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펼쳐보니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의 사진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1983년 졸업사진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중에서 맨 앞줄 오른쪽 끝에 앉아있던 여자아이, 그 아이가 김미영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과 지금 요양보호사 미영 씨의 눈빛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았습니다. 그 따뜻하면서도 슬픈 눈빛이. 문득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미영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삼남매를 키우던 집 아이였어요.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했죠. 제가 그 아이의 학비를 대준 것은 4학년 때부터였습니다. 담임을 맡으면서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몰래 학비며 학용품비를 지원했어요.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할머니. 문 밖에서 미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인데 왜 깨어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고 따뜻한 차가 올려져 있었어요. 못 주무시나 봐요. 미영 씨도 앉았네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캐모마일 향이 났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미영 씨. 네, 할머니. 혹시 본명이 김미영 맞나요? 미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1983년 서울 동명초등학교 졸업생.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미영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도움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늙은이인 저를 찾고 싶었는데 작년에 우연히 신문에서 제 남편 보고 기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미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선생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미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 소리로 말한 미영이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화장실 가신대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해요. 그 약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약을 먹는 척하고 또 뱉어냈어요. 이제는 능숙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오전 10시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 매매 계약하러 가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난 동의한 적 없어. 준호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걸까요?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어요. 보세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설마 제가 정신이 흐릿할 때 속아서 찍은 건가요? 싫어, 안 팔아. 어머니,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준호 씨가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가능해요. 판단력이 없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가 잘 모르겠네. 제가 포기한 것처럼 보이자 준호와 수진이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 무렵 준호 부부가 외출했습니다. 집 매매 관련 일을 보러 간 모양이었어요. 집에는 저와 미영이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행동해야 해요. 미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제가 며칠 전에 가져간 약들 검사 맡겼어요.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그때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 약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과다하게 들어있대요. 그게 뭐야?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물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정말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저를 치매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친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미영이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선생님, 이걸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저녁 준호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다 잘 처리했어. 이제 한 달 후면 이사 가는 거야. 그들은 와인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축배를 드는 것 같았어요. 제 집을 팔고 기뻐하다니. 밤 11시 저는 잠든 척하다가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녹음기를 들고 준호 부부 방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먹이면 완전히 끝날 거야.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좀 수상해. 그 여자는 곧 내보낼 거야. 어차피 어머니가 요양원 가면 필요 없잖아.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군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명의로 된 거 다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법적 보호자니까 가능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녹음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미영이와 저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 부부가 잠든 시간을 틈타 몰래 나온 거예요. 미영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선생님, 이걸 보세요. 약물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벤조디아제핀뿐만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도 검출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상 용량의 3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선생님이 약을 안 드셨으니 망정이지. 미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빈 문서였어요. 어떻게 이걸? 제가 조사해 봤어요.
준호 씨가 사업 실패로 10억 가까운 빚이 있어요. 10억이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노렸던 거군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미영이가 보여준 것은 수진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의 전 시부모가 2년 전 의문사했다는 기사였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40년 전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때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미영이가 잠시 멈춰서더니 저를 돌아보았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을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 부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갔다 왔어. 새벽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이가 미영이를 노려보았어요. 요양보호사가 모시고 나간 거예요. 내 할머니가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준호가 미영이에게 다가갔어요. 김미영 씨,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미영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였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 준호가 제게 약을 가져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 드셔야 해요. 왜 이렇게 많아? 의사 선생님이 용량을 늘리랬어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삼키는 척만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제 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 삼키셨어요. 어쩔 수 없이 몇 알은 삼켜야 했습니다. 곧 머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약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세요. 뭔데?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엉뚱한 곳에 줄을 그었어요. 아, 어머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서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준호가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어요. 택배 왔는데요. 준호가 택배를 받는 사이 저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수진이가 화를 냈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한 거예요. 엄마 또 저러신다. 내일 병원 가서 입원 상담해야겠어. 준호와 수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입원이라 아마도 정신병원이겠죠.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몰래 미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이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간신히 보낼 수 있었어요. 도와줘. 단 2글자였지만 미영이는 알아들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요. 병원. 내 검사 받으러 가야 해요. 차에 태워진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정신병원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마음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치료받으실 곳이에요. 준호와 수진이가 저를 끌다시피 병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내 혼자 두기 위험한 수준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어요. 단지 약 때문에 조금 흐릿할 뿐이었죠.
의사가 저를 진찰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월요일.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 의사가 준호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입원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 주세요. 안 돼, 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잠깐만요. 미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 따라왔어요. 뭐야, 왜 여기 있어?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영이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김미영이고 이분은 박지원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라는 말에 준호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윤정심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여사님의 입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러 왔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판단력이.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철수 교수님께 의뢰한 진단서입니다. 윤정심 여사님은 경도인지 장애는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은 충분하다고 나와 있네요.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제 검사를? 일주일 전이요. 미영이가 제게 다가와 팔을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 여기 입원하기 싫어.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저는 정상이에요. 다만 아들이 준 약 때문에 좀 흐릿했을 뿐이에요. 박 변호사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보호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환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하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의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미영이 차에 탔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안전해요. 고마워, 미영아. 박 변호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려 있었어요. 녹음 파일과 약물 검사 결과, 가리고 위조된 서류들. 경찰서에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몰래 뱉어냈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준호 부부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조금만 더 먹이면 완전히 끝날 거야.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네요. 학대와 사기 재산 갈취까지. 그날 오후 준호와 수진이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이 쓸쓸했습니다. 준호는 구속되었고 수지는 불구속 입건되었어요. 미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힘드셨죠?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과 상처가 밀려왔어요. 선생님, 그래도 이겨내셨잖아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구해드린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전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을. 며칠 후 준호가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빚 때문에 미쳐 있었나 봐요. 편지를 읽다가 구겨버렸습니다. 사과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움만 품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 삶을 망치는 일이니까요. 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매매 계약은 무효 처리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 명의로 옮겨진 재산도 다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 씨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실 건가요? 합의하시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법대로 하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에는 대가가 따라야 하니까요. 그날 밤 미영이와 저는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이제 혼자 살아야겠지.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질 거야. 미영이가 무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당연하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제 내 딸 같은 존재니까.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정겨웠어요. 모든 것을 씻어내는 봄비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미영이가 제 옆에서 팔짱을 끼워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준호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 그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갈취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든요. 피고인석에 앉은 준호를 보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했어요.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아들이 저렇게 되다니.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인인 피해자에게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을 투약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지만요. 증인석에 선 저는 그날의 일들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약을 먹은 후 느꼈던 혼란스러움,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 그리고 미영이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낸 과정까지. 그래도 아들이 미웠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미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실망이었어요.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가 일어나 제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정심아, 너무 고생했어. 우리가 다 지켜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들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다른 피해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나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며칠 후 저는 노인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만났어요. 제 딸이 통장을 다 가져갔어요. 아들이 집문서를 위조했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80세 박 할머니였어요. 아들 셋을 키웠는데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심 씨는 미영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전 운이 좋았어요.
박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노인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기로요. 은빛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년의 희망을 지킨다는 의미였어요. 미영이가 의료 지원을, 박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한 분은 김할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와 미영이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상이었어요. 단지 재산이 탐난 며느리의 음모였죠.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할아버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은빛 희망은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도움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니, 면회 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직도 준호를 보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한번 가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빛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 어머니가 하시는 일 들었어요.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가면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돕는 삶을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준호야. 네, 어머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게.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모자지간인데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속이 좀 시원해졌어.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였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래, 75살에 새 인생을 사는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은빛 희망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어요. 지부가 10개나 생겼고 상근 직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은빛 희망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노인들과 그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까지. 안녕하세요, 윤정심입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 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을 돕는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가치 있고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때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박할머니였어요. 제가 처음 도운 분 중 한 명이었죠. 정심 씨 덕분에 제 삶을 되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행사가 끝나고 미영이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였어요. 6개월 만에 가석방되어 나온 것이었죠.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너는 내 삶을 살아. 아니요,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원봉사부터 시작해.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 준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고 재산관리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어머니께 1년 전 제가 어머니께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이도 이제는 정식으로 은빛 희망의 부대표가 되었어요. 그녀는 의료지원팀을 이끌며 치매 예방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선생님,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갚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충분히 갚았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었죠. 봄이 왔습니다. 집 앞 화단에 심은 꽃들이 피어났어요. 작년에는 시들어가던 화분들이 이제는 생기 넘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저와 미영이 그리고 은빛 희망 식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76번째 생일이었어요. 미영이가 케이크를 준비했고 준호도 왔습니다. 은빛 희망 식구들도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인연들이 계속되기를. 창밖을 보니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도움 요청이었어요. 네, 은빛 희망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75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미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시네요. 우리 모두가 희망이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고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봄날은 간다. 3년 후 봄. 오늘은 은빛 희망 전국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서울시청 대강당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이제 79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열정적이에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상담 활동을 합니다. 무대에 오르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년 동안 우리가 도운 노인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구한 재산만 해도 500억이 넘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모두가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미영이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국 조직의 회장이 되었어요. 윤정신 명예회장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은빛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준호도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는 이제 은빛 희망의 법률팀장이.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제작해 드립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 며느리 올림.